이중 녹화할게요. 말 나오는 거 녹음하면 안 돼요. 설교 시작부터. 네. 설교 시작부터. 네. 편집 안 되잖아. 그죠? 자, 오늘 설교가요. 이제 2018년이, 내일이면 2018년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리고 아시듯이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젊은 CEO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가져도 제 이제 목회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 이제 목회자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설교나 강의를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거기에 맞게 오늘은 강의와 설교를 넘나들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2018년부터 아시아의 위기가 시작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최윤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1호 미래학자입니다. 한국 1호입니다. 그 사람이 2030 대단한 도전, 그리고 2030 미래의 기회, 이렇게 책을 참 많이 썼는데, 부의 지도가 이동한다. 제가 그런 책을 다 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2018년부터 아시아 위기가 시작되는 것을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써놓은 글이 제가 감명이라 말하기 좀 그렇고, 꼭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않는 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죄죠. 동성애 하지 말라 했잖아. 하면 죄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웃사랑해 안 하면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라 했어요. 미래를 읽으라 했어요. 너희가 어찌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르겠다 하면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할지 모르느냐라고 우리를 야단치셨습니다. 시대 분별은요.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크리스천으로서 해야만 하는 우리의 과업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전해주는 사역자들 귀하고 그걸 받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해서 역시 시대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제쯤 오실까? 우리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내가 언제쯤 그분에게 갈까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건 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안타깝지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요? 주님이 하라는 시대를 읽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읽지 않으니까 합동 교단 같은 경우는 짐승의표를 향해서 베리칩을 짐승의표라고 말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2018년 내년부터 아시아의 대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대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는 한국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김준수 어디서 또 어디서 또 거짓말해? 아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따지려면 저한테 따지면 안 돼요. 최윤식 박사에 가서 따지시면 돼요. 저는 그 사람이 한 분석을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2018년부터 위기가 시작돼서 아시아의 위기가 시작돼서 필연이랍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들을 짚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걸 들으면 최윤식 박사의 책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왜 아시아의 위기가 2018년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자, 묻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났나요? 다 해결됐나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미국이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유럽이 회복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축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다 끝난 것처럼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언론이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준 적이 있던가요?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언론은요, 서민들 편이 아닙니다. 저도 기사를 해봤지만요, 제가 아무리 취재를 해도요, 데스크에서, 야, 이건 아니야. 이건 빼야지. 야, 이건 광고에 문제가 있어. 이 기사는 빼야 돼. 이렇게 다 커트커트 해가지고요, 정말 서민들이 알만한 기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내보내지 않습니다. 소규모 언론사, 1인 미디어, 2인 미디어, 이런 데는 가능하죠. 근데 그런 데는 목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이저는요, 한 번도 서민들의 편에서 서민들의 실익을 위해서 글을 쓰고 논조를 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비관 예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요, 자기들은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패널 자기끼리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중에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는데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직접 보진 못했어요. 모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 가상화폐 시장을 엄청나게 들이다 까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상화폐 전문 문자가 물었대요. 그러면 당신은 비트코인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본인들은 이미 다, 그리고 목사님 중에도요,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강단에서 그건 투기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안 좋아집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언론이 지금처럼 자기들은 하고 있으면서 감추는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왜 서두에 제가 가상화폐를 꺼냈나? 뒤에서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상화폐를 해라라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시대가 어떻게 되고 이걸 보고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아시아의 대위가 시작한다라는 그 논조는요, 2008년 서브프라임부터 시작하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는요,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선 2008년 서브프라임의 결과를 보면요, 여러분 그때 2008년 서브프라임이 왔을 때 미국과 유럽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그 동반 무너짐에 동참을 했으면요, 전문가들은 말을 하기를 제2의 경제 대공황이 와서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 무엇을 일어났습니까? 전쟁으로 극복했습니다. 전쟁으로. 제2의 경제 공황이 오면요, 역시 전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구들을 싸그리 씨가 말려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걸로 극복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위기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쑥대밭이 될 뻔했거든요. 여러분 미국은 희한한 게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아세요? GE,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 기업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이게 잘 팔리니까 그 기업조차도 구설로 금융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서브프라임을 팔아줬겠다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그랬어요. 주요 기업들이, 제조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브프라임 무너지면서 GE가 망할 뻔했습니다. 미국이 완전 쑥대밭이 돼가지고요. 그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보세요. 그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너무 복잡해져. 어쨌든 그런 결과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무너질 뻔했는데 아시겠지만 전 세계 자산의 85%가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그냥 전 세계가 한꺼번에 쑥대밭이 되는, 그게 서브프라임 사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시아까지 그 충격을 동반으로 받았으면, 물론 받았지만 아시아가 빚을 엄청나게 많이 내가지고 그것을 방어를 해줬거든요. 안 했으면 전 세계는 이미 대공황으로 가서, 제2의 대공황으로 가서 전쟁이라도 몇 번이나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을 아시아가 받아준 겁니다. 중국 역사상, 중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역사상 최고로 많은 그때 4조 위안인가를 발언, 엄청난 돈이에요. 한번 그걸로 세계 경제의 거품을 일으켜서 인위적인 성장을 해서 그 물량들을 받아주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빚을 내서 일본은 지금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들의 빚을 내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았으면요, 서브프라임의 물량을, 이 지구 경제는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해결책이 뭐였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서브프라임을 만들고 일어났어요. 그 해결책으로 우리한테 전 세계 언론에 제시한 게 양적 완화였습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 뭐예요? 돈을 푼 거예요.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가지고 헬리콥터 머니 들어봤습니까? 헬리콥터에서 돈을 막 뿌린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그걸로 그 양적 완화로 과연 세계 경제가 살아났는가? 양적 완화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양적 완화의 결과가 뭐예요? 고려대 김동훈 교수가 분석을 했더니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의 99%가 누구에 갔어요? 1%에게 갔어요. 이익이. 양적 완화로 풀린 그 어마어마한 돈에 그 돈이 얼마를 풀었냐면요. 1조 2천억 달러를 풀었어요. 1조 2천억 달러. 얼마인지 모르시죠? 한국 1년 GDP입니다. 1,500조입니다. 더 직접으로 말씀드릴까요? 한국의 아파트가 대략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국 아파트 공화국이잖아, 우리나라. 약 900만 원 정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 900만 원의 70%가 1조 정도 돼요. 1조 달러. 미국이 양적 완화한 돈으로 얼마를 푼 거냐? 한국 아파트 거의 전체 가격을 다 풀어버립니다. 아파트 공화. 그런 돈, 그 많은 돈의 99%가 어디로 갔냐? 1%에게 갔어요. 이익이. 그걸로 뭐 띄웠어요? 주식 견인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시키고 그 수익을 고려대 제 말이 아니에요. 따져. 김동훈 교수한테 가서 따져. 나는 다 빠져나갈 거야, 이제. 나는 삭삭삭 우리 집 다 빠져나갈 거야. 나 이제 김종사 별명을 비사이로 막가로 바꿔줬어. 다 빠져나갈 거야. 고려대 김종훈 교수가 우리 김동현 형제 아니에요. 고려대 김동현 교수예요. 연구를 했더니 부동산 상승하고 주가 상승해서 양적 완화로 그런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 자산 증가, 이걸 자산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이익의 99%가 이미 갖고 있는 1%에게 다 쏠린 현상이 나서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은 그 양적 완화로 푼 돈의 단 1%만 이득을 받다라는 경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 자, 다시요. 서브프라임 때 미국이 망할 뻔했어요. 전 세계가 다 망할 뻔했어요. 엄청난 충격파였어요. 그걸 해결하겠다고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양적 완화의 효과가 그 양적 완화 푼 돈에 대한민국 부동산 거의 전부를 다 살 수 있는 그 돈의 99%의 이익을 1%가 가져갔어요. 전 세계 1%. 그런데 해결됐어요? 그런데 해결됐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막말로 양적 완화라는 단어는요. 경제학 교과서에 없어요. 현대 경제학이 한 200년 됐어요.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덤 스미스 모르세요? 안 들어봤어요? 네, 애덤 스미스로부터 현대 고전 경제학을 시작해가지고 한 200년 정도 됐어요. 경제학이라는 게 세상에 나온 게. 근데 200년 역사 이래로요. 양적 완화라는 단어는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전통적인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의 수혜가 전 세계 1%에게 집중돼서 어디도 흐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언론은 해결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이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요. 야, 미국 미쳤다 쟤네. 정신 나갔다.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미국 경제 회복 안 됐어요. 유럽 안 됐어요. 일본 말해 뭐예요? 일본은 영원히 경제가 회복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구조상 영원히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론에 속는 거라니까요. 잘난 체 하나 할게요. 경제부 기자들 중에 저만큼 경제 판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국이 경제가 회복됐다 그러고 금리를 올리고 있고 유럽도 선진국도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 충격을 누가 다 받게 되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리고 지들이 해결됐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 그 충격파를 누가 다 받게 되냐?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빚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가기기업 정부가 억지로 내가지고 그 물량들을 받아준 아시아가 그 피해를 직격탄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최윤식 박사.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런 설명을 안 하죠. 서브프라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설명은 안 하죠. 이분은 강의 때 그 책을 보니까 이제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아시아가 그동안 쌓았던 부가 축소되면서 그 부채가 축소되면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아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서브프라임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는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점점 더 많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언론은 거짓말로 회복됐다라고 말하면서 아시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게 총체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지를 증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브프라임은요, 미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부시가요, 2004년 재선 도전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 오늘은 밥을 안 먹었으니 배름이 조금 안 나네요. 오너십 소사이어티. 목이 타가지고 발음이 잘 안 나요. 예. 아니, 뭘 달라는 건 아니고, 제주감귤 저걸 달라는 건 아니고, 한 잔 먹으면 발음이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꼭 제가 달라는 건 아니고, 네. 제주감귤 탐이 나는 건 아니고, 네. 네. 저를 식탐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아시죠?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 설교 아니니까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자, 드시면서 편안하게. 차라리 주무시는 것보다 나아. 한 잔씩 따라주세요. 강의니까. 자, 다시 돌아갑시다. 천천히 따라 드시면서. 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 첫째, 부시가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하면서 그게 뭐냐면요. 쉽게 이거예요. 한 가구당 하나씩 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 그거 받기 전부터 2000년도부터 무슨 일을 했냐? 연방주택금융기관 페니메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레디맥이 있습니다. 연방주택기금 페니메이 프레디맥. 이름은 연방주택기금입니다. 정부기관 같죠? 정부기관 같죠? 미국 정부기관 같죠? 아닙니다. 미국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그냥 민간기업입니다. 근데 거기에 연방자를 붙여줍니다. FRB도 연방준비은행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국 정부기관 아닙니다. 개인 사기업입니다. 어쨌든 2000년부터 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통해서 약 2조 달러 규모의 주택금융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닮지 않았어요?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빚 내가지고 집 사게 하는 정책과 너무 유사해요. 제가 또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자 2000년도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 주택금융 파이낸스, 증권사, 상업은행들 모든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서브프라임 론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부시는 재선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집을 하나씩 가져야 된다. 그것이 미국인들의 꿈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붐을 인위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닌자 대출이 나왔습니다. 닌자 대출. No income, no asset, 그리고 노자. 수입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직업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노숙자를 끌어다가요. 서명하게 해서 실제 그랬습니다.
미국의 노숙자를 끌어다가 양복장 입혀가지고 가가지고 서명하게 하고 대출해줬어요.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오, 진짜 더럽게 까다로워요.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엔드타임즈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회사를 만든 건데 엄청 어려웠거든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은행이 생리상 그래요. 대출을 낼 때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빡빡하게 그래요. 근데 얘는 이때는요 노숙자를 데려다가 대출을 해줬다니까요. 왜 그럴 수 있었냐? 이게 웃기는 게요. 왜 그럴 수 있었냐? 이 판매한 이 MBS를요, 아까 말한 프레디 맥과 페니 메이에 팔 수 있었어요. 내가 노숙자에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 서류를요, 프레디 맥과 페니 메이라는 연방주택공사에게 팔면요, 돈을 주고 사줬어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정부가 사줬다고, 정부가. 정부도 아니려니까, 프레디 맥과 페니 메이는 정부가 아니려니까 몰라, 이걸 사람들이. 난 돌겠어, 나 지금. 원래는 정부기관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민영화됐어요. 민영화된 회사가 정부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개인기업이에요, 개인기업. 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회사라고. 근데 그가 연방주택금융공사라는 이름 하에 각종 은행들이 노숙자에게 대출한 그 대출 서류를 사주고 돈을 줬다니까, 은행에게. 그럼 은행은 그 돈을 받고 또 다른 노숙자를 데려와가지고 대출을 쓰게 하고 그 서류를 또 페니메이, 프레디맥에 팔고 돈을 받아가지고 또 그 짓을 했다니까요, 은행이. 그 짓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방임을 했다니까요. 미국 정부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서브프라임, 이걸 MBS, 몰티지 주택증권이건, 몰티지라고 해요? 이걸 좀 먹으니까 좀. 모기지 주택증권. 모기지가 원래 목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모기지 증권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서브프라임은요, 아까 말한 닌자 대출, 노숙자 대출, 묻지마 대출은요, 은행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 등급이요. AA, BBB 이렇게 있는데 BBB가 최저 투자 등급입니다. 거기도 못 미치는 대출이. 이거 대출해주면 그냥 뻥 나는 거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CDO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CDO. 어려워지죠? MBS가 모기지 주택 증권이고요. 그거를 CDO. 그러니까 모든 이런 MBS 같은 쓰레기들을 한꺼에 묶은 거예요. 고농축 쓰레기. 그걸 자른 거예요. 이게 CDO. 이해하기 쉽게. 얘가 MBS예요. 얘도 MBS예요. 얘보다는 얘는 BBB, 얘는 BB예요. 이런 게 그래 조금씩 틀릴 거 아니에요. 등급들이. 그걸 묶은 거예요. 한데. 이걸 CDO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쉽죠? 나는 쉽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나 봐.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볼래요? MBS 연체율에 따라 분류한 부채담보부증권. 알아요? 이게 CDO의 정의인데 알아요? 근데 얘 CDS, 얘가 좀 더 나은 CDS, 얘는 나쁜 CDS. 묶어, 퉁쳐, 농축, 쓰레기. 쉽잖아. 이걸 산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페니메이가 사준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죠. 그 결과 모든 서브프라임 대출의 75%가요. AA 등급을 받았어요. 트리플 A. 그 결과. 그냥은 쓰레기예요. 근데 이 BBB 쓰레기, BB 쓰레기, B 쓰레기 그것을 한데 뭉쳐가지고 CDO로 만들어봤더니 그 결과 서브프라임 똑같이 서브프라임이에요. 닌자 대출이에요. 묻지마 대출이에요. 노숙자 대출이에요. 갚을 수 없는 대출이에요. 근데 그걸 섞었더니 투자 등급이 MBS의 투자 등급 75%가 트리플 A를 받게 됩니다. 트리플 A를 받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나라 국가도 신용 등급을 매기잖아요. 트리플 A 정도 받으려면요. 스위스 이 정도. 엄청 잘 사는 나라. 북유럽이란. 근데 서브프라임 쓰레기 대출이 만약에 만 건이다. 만에 75%. 빨리
내 빅스 하나 줄게. 만에 70, 네? 750, 아니, 7,500. 빅스, 1빅스. 달라고 해줘. 나 그냥은 안 줘. 나는 까먹어. 7,500개? 네, 7,500. 7,500개. 10,000개 중에 7,500개가 트리플 A를 나왔어. 서프라임. 그리고 AA는, 2A는요, 10%. 그리고 그 밖에는 8% A. 서브프라임에서 투자 부적격도 아니고요. 그 거의 투자 부적격 쪽으로 낮아진 거는요, 7%밖에. 100%가 다 쓰레기인데, 97%는 다 오케이고, 그 중에 75%는 굉장히 오케이고, 7%만 투자 부적격. 이 작업을 누가 했어요? 미국의 모든 은행들, 투자은행, 상업은행, 뭐 할 것 없이 모든 은행들, 그리고 정부 기관의 탈을 쓴 페니메와 프레디맥이라는 그것들이 합쳐가지고 정부의 그 지원하에 이 짓을 했다는 거죠. 이래도 음모론이에요? 이게 이래도 음모론이에요? 이게 왜 음모론이야? 이걸 음모론에 말하는 그 사람이 음모론자야. 어리석은 자야. 더 웃기는 거는요, 이런 정부와 은행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집값을 띄워가지고 미국 가격이 50%가 2년 동안 50%가 급등했고요. 그때 미국 재고 주택수가 4년 만에 300만 호가 증가해서요. 그 여유 물량이 250만 호에 육박했어요. 그래서 실례로 그 영화 서브프라임 관련된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집에서 일하는 하우스키퍼가 주인한테 집이 아직 세 채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주택 실수를 점검하려고 그랬더니 그 집에 누구 계세요? 집에 없는 거야. 여기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창주다? 집주인이 창주다. 집주인 창주다. 실제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갔던 거예요. 여기 창주씨네 집이죠? 아닌데요? 집 주소 맞는데요? 창주. 우리 집 개 이름인데? 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개 이름. 그게 됐던 거라고요. 그래서 하우스키퍼면 좀 돈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우스 청소하시는 분. 그분이 그 당시 집이 막 세 채, 막 네 채. 그래서 여유분이 250만 호가 추가, 이렇게, 사람 인구 대비. 250만 호. 그런데 더 웃긴 건, 이걸 정부가 모를까요? 근데 그 당시 앨런 그리스펀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한참 그렇게 막 버블이 50% 이상 뜨고, 개 이름으로 막 창주 이름, 창주, 개 이름 좀 그렇고. 김창주로 합시다, 김창주. 김창주.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앨런 그리스펀이 2014년에 만약 대출기관이 전통 고정금리 대출 상품보다 더 신축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 미국 국민은 더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당할 용의가 있고 능력도 있는 소비자로서는 전통적인 30년과 15년 고정금리 대출이 너무 비쌀 수도 있다. 이해 안 가시죠? 네. 쉽게 이거예요. 앨런 그리스펀이 지금 이 판국에 집 안 사면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로 집을 사면 안 된다. 변동금리로 집을 쌀 때 변동금리 집을 사야 된다. 그게 현명한 소비자라고 앨런 그리스펀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어처구니없는 대출이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앨런 그리스펀이 그따위로 말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경고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갖고 왔을 겁니다. 야, 김준사, 김 기자, 너 이렇게 기사 썼는데 안 좋다고? 야, 앨런 그리스펀이 뭐라고 말했어? 뉴스에 뭐라고 나왔어? 지금 집 안 사면 병신이 되잖아. 변동금 이런 것도 사야 된다잖아. 나는 네 말보다는 앨런 그리스펀 말을 믿을 거야.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 또 하나가 있어요. 미국이 또 뭘 해줬냐면요. 여러분, 미국은요, 한국보다도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는, 혹은 그, 뭐라고 말할까. 감독을 참 잘해요, 정부가. 공정거래처럼 이렇게. 그런 감독을 참 잘하는 건데, 이 미국 감독 부처에서요, 어떤 것을 허가해줬냐면, 헤지펀드가 내부의 수학 모형으로 자체 수익률을 계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했어. 이것도 이해 잘 안 되죠? 이거예요. 내가 A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했어요. B&M 헤지펀드는 아니지만 B&M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전에는 외부의 어떤 기관을 연결해가지고 그 수익률에 대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 뭔가 외부적인 규제를 받고 그 안에서 해당되는 것만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근데 B&M이라는 회사가 자체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 모델로 만들어진 상품을 우리 회사 전담으로 어떤 그 정부의 이런 거 없이 그냥 미국 정부가 야 B&M 니네 알아서 니네가 만들어서 니가 판매하는 니네가 알아서 판매해. 니네 상품 니가 만들었어. 이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동안 외부의 규제를 받던 것을 풀어서 각자 헤지펀드들이 니들이 알아서 니들이 정해서 수익률 뭐 상품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팔아줄게. 그걸 미국 정부 감독 부처가 허가를 해줬어. 그래서 수익률이 막 200%, 300% 되는 말도 안 되는 펀드가 막 난무하고요. 근데 그 펀드가 바로 이 MBS를 기초로 한 펀드들이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헤지펀드가 어떤 애들이에요? 몰라요? 얘는 하이에나잖아요. 헤지펀드가 뜯어먹는 애들이에요.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해가지고 편법을 이제 타면서 뜯어먹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미국 정부가 모를까요? 우리도 아는데 일반인들도 아는데 근데 미국 정부가 감독 부처에서 니네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게 허락해줄게 한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서브라임. 미국은요 골 때리는 나라예요. FRB 사기업이죠. 페니메이와 프레디메 사기업이죠. 근데 그 두 기관들이 사기업들이 지들끼리 짜고 세계 경제 금리를 좌지우지하고요. 다른 나라를 막 쑥대밭을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살찌고요. 그러다가 무너질 것 같으면 국민 세금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요. 그러다 또 그 짓 하고요. 또 무너질 건 국민 세금. 이게 웃기는 나라라니까 미국이. 여러분 이게 미국의 실체예요. 아메리칸들이 웃기지 마세요. 이게 미국의 실체입니다. 오천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천이. 근데 이런 나라의 지금 세계 경제 운명이 쥐어졌다. 이런 나라예요. FRB란 사기업, 다시 정리할게요. FRB란 사기업, 그리고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라는 역시 연방준비에 탈을 쓰는 사기업, 이 두 기업이 합작해서 인위적으로 서브프라임을 만들고 그걸로 전 세계인들을 고통스럽게 한 그 나라가 여전히 세계 경제 금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세계 경제인들, 전 세계 국민들 70억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상입니다. 솔직히 억울하면 이런 부분을 따져야지.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왜 비트코인 하라고, 내가 언제 비트코인 하라고 했어? 이런데 따지면 안 되지. 그런데 이 FRB가 지금 블록체인으로 돌아서 가상화폐로 돌았다는 거예요. FRB는요, 6개의 민간은행, 뉴욕은행, 퍼스널 내셔널, 시티뱅크, 이런 6개의 은행들이 연합돼서 만든 게 FRB예요. 걔네 정관을 보면 걔네는 이사로 이익을 가져가요. 걔네 정관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전화번호부의 정보기관에 FRB는 없어요. 사기업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R3CEV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은행들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 유명한 나라들이 블록체인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상화폐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연합된 R3CEV라는 그 스타트업 기업과 협력해가지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어요. 이걸 R3CEV라고 해요. 여기에 FRB 은행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FRB가 지금 가상화폐를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이런 시대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네가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 가상화폐로 현금에서 갈아타려고 하니까 여기서 멍하니 있지 말고 같이 얘네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 우리는 그동안 이용만 당해왔잖아요. FRB가 우리 이용만 당했잖아요. 서프라임 얘네가 만든 거라니까요. 얘네가 만든데 이제 아시아가 큰 위기가 온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들은 신약화폐 붕괴되니까 가상화폐로 미리 갈아타고 있고 그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어둠의 세력 위에서 놀아보자는 거라고요. 우리는 왜 맨날 당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무조건 나 죽었어 이래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만들어놨어? 그런 개념. 성경은 뱀같이 지으러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 뻔히 보이는데 이게 어둠의 세력이 하는 짓이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 자식들 이거 웃기고 있냐? 나 니네 놀려먹을 거야. 지금 그런 마음, 이게 보이는데 뭐하러 이거를 어리석은 거야. 안 보여서 못 봐서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말도 하셨어요. 나사로가 살 거야. 예수님이 보는 것이 100이었으면요 마리아나 마르다가 보는 것은 1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본인은 100을 보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살 것을 나사로가 볼 것을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날 계획을. 예수님은 100을 알고 100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00을 못 봐요. 예수님이 그때 어떠셨어요? 그 못 보는 사람들. 통분하셨어요. 지금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지금. 100이면 100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나 일반인들은 못 봐요, 이걸. 못 봐서 저를 욕해요, 지금. 가상화폐 선동질한다고 욕하고 있다고요. 나는 이게 보이는데, 제가 통분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갈 거거든요, 세상. FRB가 돌았으면 끝난 겁니다. FRB가 블록체인으로 지금 돌았고 가상화폐로 돌았으면 세상은 끝난 거라니까요. 왜냐? 얘네가 지금 저거 하는 애들이잖아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애들 아니에요. 얘네가 돌았다고요, 가상화폐로.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 결과가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한 5, 6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증거들을. 이 증거만 함께 뭉뚱그리면 뭐가 보여요? 서브프라임이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됐어요? 이렇게 듣고도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됐어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치명적으로 치밀하게 이 서브프라임이 일어나도록 디자인했고 그대로 이 부시 같은 이 뉴월드오더의 개가 뉴월드오더의 개 아니 욕을 하고 싶어서 뉴월드의 개 네, 이 뉴월드의 개가 그 전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막 북돋이고 거기에 은행과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탈을 써가지고 정부의 이름을 넣고 민간 기업 탈을 써가지고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지들 시점에서 터뜨리고 나서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2009년 3월인가 1월에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수학 모델을 보면요.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나온 화폐 중에요. 이거보다 더 정교하게 디자인된 화폐가 없어요. 백서 읽어보면 알아요. 얘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디자인돼서 나왔어요. 인플레이션 화폐. 금처럼. 원자재처럼. 그리고 화폐 기능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은요. 주식의 기능, 화폐의 기능, 금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화폐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1년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금, 주식, 화폐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는가? 치밀하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을 빌린 뉴월드오더가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서브프라임을 만들고
서브프라임을 만든 다음에 비트코인을 내서 사람들이 그래 자본주의 시스템은 더 이상 신용화폐 시스템 기능을 못할 것 같아.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갈아타야지 라는 준비 작업을 아젠다를 다 싼 다음에 그것을 퍼블리싱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만간에 RCI 대위가 와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신용화폐 시스템이 더 이상은 존재할 수 없을 거야라는 인식이 되면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디지털 화폐로 다 돌아가게 될 겁니다. 디지털이 뭐예요? 010101. 그게 뭐예요? 그 컴퓨터 숫자죠? 컴퓨터가 뭐예요? 컴퓨터가 비슷해요. 컴퓨터가 비슷해요. 컴퓨터가 짐승의 표예요. 비트코인이 짐승의 표가 아니고요. 컴퓨터가 짐승의 표예요. 비트코인은요. 컴퓨터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었고요. 컴퓨터가 아버지고요. 비트코인은 그냥 아들? 딸내미랄까? 딸내미. 컴퓨터가 본체예요, 본체. 근데 여러분 지금 컴퓨터 쓰잖아요. 지금 컴퓨터 써서 설교 듣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비슷하라고 얘기 안 하고 비트코인만 짐승의 표니까 쓰면 안 된다. 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은요, 우리가 지폐에서 신용카드를 쓰듯이 그냥 넘어가는 징검다리 그냥 그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화폐가 바뀌듯이 그냥 신용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어차피 세상은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디지털로 넘어가요, 어쨌든. 근데 그 과정 중에 디지털 화폐의 왕이 비트코인이니까 그냥 관심을 가져서 어차피 화폐가 바뀌고 있으니까 화폐가 바뀌는데 기존의 화폐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여러분 들고 있는 화폐는 그냥 가치가 똥이 되는 거예요.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고는 미리 그 미래의 화폐를 대비해서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를 좀 충격파를 덜 뭐라고 말할까? 덜 느끼세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게 왜 내가 적그리스도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그래서 양적 완화를 어쨌든 이 결과가 서브프라임이 무너지면서 그 결과가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것을 헤쳐나가겠다고 해서 양적 완화를 했죠. 돈을 억수로 많이 풀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 부동산 아파트 전부를 다 거의 다 할 수 있는 돈을 풀었어요. 전 세계에. 그 결과 북유럽, 여러분 그 유럽은 그래도 빚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가 빚 때문에 올라요. 전 세계가 빚 때문에 올라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문학적인 돈에 대한 수익은 다 전 세계 1%가 가져갔다는 거.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여기에 관련자들이 누구예요? 이 서브프라임을 인위적으로 일으킨 관련자들이 누구냐? 미국 정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미국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을 했고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모든 걸 떠안았고요. 은행들의 그 FRB, 양적 완화로 지금 관련자들이에요.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신용기관들, S&P나 무디스나 피치. 여러분 신용기관은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없어요. S&P, 피치, 무디스.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3개가 미국 정부 소유예요. 걔네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웃기죠? 미국이 진짜 여러분 한국전쟁도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면 도널드 트럼프를 저렇게 떠받들지 못해요. 미국의 실체를 알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해방될 때 이미 외교 문서에 있어요. 공개된 외교 문서에 있어요. 일제시대가 해방될 때 이미 소련과 미국이 나라를 반으로 나눠갔자라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었어요. 문서에 있어요. 한반도 전쟁은요,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의
그들이 두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미 치밀하게 계획해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더 뒷게는 그 뒤에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더 뒷게는. 로마 카톨릭이 왜 그러냐? 왜 한반도 전쟁이, 그래, 나갑시다. 막 나갑시다. 왜 한반도 전쟁을 일으켰냐? 2차 대전 때 우슈타 슈군 기억나십니까? 우슈타 슈군. 로마 카톨릭 부대. 걔네가 뭔 짓 했죠? 포로들 잡아가지고 신부들이 누가 더 많이 사람들 목 빼나 그 내기한 애들, 우슈타 슈군. 사람 껍데기 막 바뀐 애들. 그 2차 대전 이후에 화살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배후에 예수회가 있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그걸 알고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로마 카톨릭에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요. 아젠다를 이용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신구의 공산권과 자본주의의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인위적으로 아젠다를 일으켜가지고 서로 이념 대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이념 대결은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차 대전 후에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우슈타 슈군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전쟁이 났잖아요. 공산군과 세,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자, 봐. 공산과 서구가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지잖아. 막 죽잖아.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 이념 전쟁을 통해가지고 관심을, 그 로마 카톨릭 관심에서 2차 전쟁을 일으킨 그 주범에서 벗어났다고요. 아, 누가 할까? 누가 할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용기관, 그리고 언론들이 막 분위기 띄우게 하고, 칩사게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 미국 정부, 페니메이, 프레디맥, FRB, 신용기관, 언론들. 걔네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짜고 친 고스톱. 야, 너 밑장 빼기 해가지고 나한테 뭐 하나 줘. 타짜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이제 나와요.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결됐다. 쇼하면서. 그러면 왜 위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걸까? 그 이유는 아시아가 그 빚을 다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국, 신흥국들, 걔네들이 그 미국과 유럽에 전가됐던 그 빚을 다 송골이채, 그 피해를 다 우리가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서프라임 빚을 모두 받아줬기 때문에 만약 아시아가 금리를 올려서 그 쌓아놓은 빚을 청산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미 미국이 금리 인상하자마자 신흥국에서 680억 달러가 자금 유출이 됐거든요. 680억 달러. 이제 시작인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계단식으로 올립니다. 계속. 내년에도 몇 번 더 올리고요. 한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시중금리 더불어 덩달아 오르고요. 여러분 주택, 특히 한국은 아시아가 위험한 이유, 이걸 알면 되는데, 아시아가 위험한 이유, 첫 번째, 너무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두 번째, 높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외국 자본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운명입니다. 이 세 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높은 해외 의존도, 높은 외국 자본 의존도, 높은 부채. 이게 집약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만큼 이런 대위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뭘로 썩어가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자영업으로 썩어가고 있잖아요. 기업 부채로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대위기가 오면 중국도 어려워지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중국에 물건을 판매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중국도 이제 부채를 축소해야 된다니까요. 그 그림자 금융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지고 있는 기업 부채, 중국 기업 부채가 너무 크거든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걔네도 나름대로 이제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 텐데, 축소를 하면. 우리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우리는 중국의 물건을 어쨌든 팔아서 그걸로 설비를 돌려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못해요. 아시아의 위기가 오면요.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그 중에 제일은 한국이 타격을 받는다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거의 쪼그라드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올해만 2018년에만 44만 가구가 실입주하게 됩니다. 이게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8년 만에. 한국 역사 28년 만에 아파트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아파트가 언제냐? 1980년도, 한 70년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붐을, 얼마 안 됐어요, 아파트.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당연하지. 우리가 1950년도에 6.25가 났는데, 그렇잖아요.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근데 44만 구 실입주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요, 실입주가. 아시겠지만 2020년까지 202만 가구가 실입주예요. 202만 가구. 전국적으로. 2019년에는 수도권 신도시 2기 정책에 따라가지고 2019년에 분당만한 신도시, 수도권에만 분당만한 신도시 7개인가 8개가 오픈을 해요. 2019년. 분당만한 신도시가. 아시아의 대위기가 와요.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과정이 보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 지금 금리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신흥국들, 그 선진국들이. 그러면 금리 올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쌀 때 우리 신흥국으로 이자 많이 주니까 와서 투자했는데 그거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 금리 오르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캐리 트레이드. 엔화를 가져오면 엔 캐리 트레이드, 달러를 가져오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 다시 가는 거예요, 자본이 이걸로. 그러면 각 나라는 자본이 빠져나오면 부동산 폭락하고요, 주식시장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금리 올릴 수가 없잖아요.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기업부채가 GDP에서 기업부채가 안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상한선이 90%입니다. GDP의 90%입니다. 우리나라는 120%가 넘었어요. 기업부채가. 이미 GDP가 안정으로 경관보다 30%가 높아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 중에는 부채 비율이 200% 넘는 곳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아시아의 대위기가 시작되면요.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그 중에 서민들은요, 그냥 죽어요. 죽어. 베네수엘라 저리 가라의 현상들이 벌어져요. 아시아의 위기가. 베네수엘라는 게임이 안 돼요. 어쨌든 걔네는 그래도 석유라도 있잖아. 우리는 뭐가 있을까? 우리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건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건데? 2018년부터 시작된대요, 위기가. 여러분, 아마도 내년 한 하반기, 가을 이후에는요, 제가 말한 게 피부에 와닿을걸요? 가을 이후에는. 이 중에 실업자 될 사람 많아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실업자 될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 기업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해요. IMF 때 그랬잖아요. 많이 나올걸요. 구조적 얘기 많이 나올 거고요. 그동안 한국을 먹여살린 10대 품목,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 줄줄이 다 지금 하향세인데, 줄줄이. 유일하게 반도체, 휴대폰,
두 가지가 영업이익을 유일하게 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하향되는 거죠. 다 중국이 추격해하고 중국이 먹어버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뭔 준비가 됐어요? 상황이 이런데 방울성 목사님 뭔 준비가 되겠느냐고 성도들한테.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될 거야. 이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없는 얘기 만들어요? 내가 무슨 겁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의 대위기가 오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시아의 대위기가 오면요. 이제 진짜 바야흐로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신용화폐 붕괴가 일어나면요. 이제 신용화폐가 더 이상 아시아의 위기가 오면 다른 나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니까요. 미국, 이 최윤식 박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 회복되고 유럽이 경제가 회복돼서 부채를 축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지금 아시아를 죽이는 거라고요. 아시아가 죽으면, 여러분요, 미국, 유럽 같이 다 죽어요, 이제. 신흥국 같이 다 죽어요. 전 세계가 아마 환란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아시아가 위기가. 그러면 비로소 현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더욱더 본격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세상이 초연결되는 세상,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비로소 초연결 세상. 왜 뉴월드의 목적이 뭐예요? 걔네들이 영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신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걔네가? 기존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위에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게 걔네들 전략이잖아요. 아시아가 무너지면요, 아시아의 대위기가 와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비로소 얘네가 원하는 아젠다, 디지털 월드. 여러분, 세계 정부가 디지털 월드입니다. 모든 나라가 디지털로 다 연결된 세상이 얘네가 꿈꾸는 원 월드 가버먼트입니다. 그리고 그때 통화는요, 뭐 말해 뭐합니까? 암호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단일 통화. 2003년에 세계 단일 통화협회가 창립돼서 2024년도까지 단일 통화를 만들겠다. 그 단일 통화는 전자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UN 미래 보고서에 이미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보세요. 아시아가 내년부터 위기가 와요. 그리고 정점이 20년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윤식 박사는 회복할 수 있대요. 아시아가. 뭘로 회복하냐? 4차 산업혁명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세상이 바로 디지털 세상, 바로 짐승의표 세상인 거죠. 한국은 짐승의표 세상으로 탈바꿈하면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현금이 점점 사라지고 아마 디지털 화폐로 쓰는, 가상화폐를 쓰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저도 모르죠. 아시아의 대위기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아시아의 대공황 같은 위기가 와서 그게 어떻게 해결되고 이 과정들이 길지 짧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러나 시나리오는 그렇게 이어진다니까. 시나리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원하는 월런드 가버먼트에서 저클스토를 내고 그 저클스토가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인재로 만들어서 신용화폐 시장의 위기를 갖고 오고 사람들이 신용화폐 시장이 안 된다, 이 디지털 화폐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인식을 주목하고 그 갈아타는 와중에서 자기들의 신용화폐는 이미 디지털 화폐로 다 바꾸고, 그래서 역시 신용화폐 시장에서 가졌던 그 부와 권력을 디지털 화폐에서 여전히 고수하면서 시대는 그렇게 디지털 세상을 끌어가고,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베이집이나 짐승기를 심게 해서 매매를 통제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입니다. 가상화폐는 단순히 화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화폐가 바뀌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담기는 의미는요, 시대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사회. 그러기 위해서 아시아의 위기가 오고, 세계 경제공황이 오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신용화폐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디지털 화폐가 가능하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로 월급을 주고받고 그걸로 매매를 하게 되고, 이런 세상이 도래한 후에 그리고 찍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표를 찍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요한계시록이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짐승의 표를 찍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 그 원어에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원어에 보면 그 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아고라조 매매할 때만 쓰는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파스가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왜? 요한기 13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심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죠. 그 모든의 원어가 파스라고 해요. 파스. 뜻이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그때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구축 안 되는데 표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100% 현금을 안 쓰는 세상에 와야 됩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안 써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발적으로 현금 안 쓰라고 그러면 동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현금을 안 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 그건 바로 지금 지구촌에 있는 신용화폐 시스템의 경제를 다 붕괴된 세상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지구촌 전체에 퍼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데 보리석대, 한 대나무에 보리석대, 한 대나무에 밀한대. 근데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역시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를 사먹는 그 돈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화가 아니라 바로 가상화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조차. 지금 현재 가상화폐가 목적을 가진 화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회계 코인, 회계 블록체인. 그래서 그 블록체인 쓸 때 코인을 인티로 받는 거. 그리고 뭐 투표할 때 쓰는 코인. 이렇게 각각의 기능성을 가진, 각각의 블록체인이 블록체인이 기능을 입혀가지고 그 블록체인들이 기존에 있는 산업 시스템 전반을 다 바꾸는, 그러면서 코인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지금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블록체인은 아시겠지만 위변조가 불과해서 하나에만 등재가 되면 평생 가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블록체인에 그 아이의 신상을 기록하면 그게 바뀌지가 않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런 각각의 블록체인들이 나중에 연결돼서 그 모든 정보가 하나의 컴퓨터로 가서 저장이 될 겁니다. 그게 브리스에 있는 슈퍼컴퓨터에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컴퓨터에서 모든 사람의 매매 정보, 블록체인의 이변조가 안 되는 그 블록체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슈퍼컴퓨터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매매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얘가 진승의 표다라는 것을 진짜 누구나 알 수 있게 될 정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서 아시아의 위기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둘러 우리는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가상화폐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지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 강요 안 합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희 회사 투자회사 아니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들었고 미래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도 여러분 알았습니다. 천운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실제 가상 앞에 여러분들이 불을 쌓더라도 나중에 정말 못 먹고 헐번 지금 여러분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불을 나눠줘서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짐승의 표가 나오면 정말 이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뭐든지 미리미리 좀 준비합시다. 미리. 닥쳐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아시죠? 제일 어리석은 게 닥쳐서 하는 거.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아직 세상이 괜찮을 때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이 설교를 듣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2018년도 아시아에 대위기가 온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짐승의 표까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혹 짐승의 표로 바뀌기까지의 험난한 시간들이 그 기간들이 길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훗날은 우리를 조롱했던 사람들까지도 품을 줄 아는 넉넉함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슬기롭게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가진 부를 아낌없이 버리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믿음 받들어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